네, 오프닝벨 2부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 한치호 위원의 경제 포커스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에 이어서 네. 오늘도 나와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 코로나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돼 갖고 많은 네. 분들이 이제 거리로 나오시고 이제 봄을 만끽하시기 위해서 나오고 계십니다. 오늘이 그 절기로 고구입니다. 비가 내려서 곡식을 살찌우게 한다 이런 고구이기 때문에 네. 이런 계절에 우리 그 투자자분들도 살찌는 좀 그러니까 본인의 몸이 살찌는 그 계절이 아니라 네. 그 고구를 맞이해서 본인의 자산이 살찌는 그런 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우리 양시장은 좀 낙폭을 키워가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좀 준비해주신 내용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HC 회장이 형사 재판에서 좀 구형 선언을 좀 당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네, 그 어제 그 뉴시스의 뉴스죠. 네. BHC 회장이 형사재판에서 구형당한 이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BBQ하고 BHC가 원래 같은 회사였죠. 같은 회사였어요? 원래 BBQ가 BHC 인수했죠. 그래서 같은 회사였다가 이제 BHC를 이제 사모펀드에서 매각을 했어요. 네. 매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매각의 주역이었던 현재 BHC 회장인 박 회장께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셨죠. 그러니까 2011년에 아마 이런 일이 같이 이제 시작됐던 것 같아요. 2011년부터 같이 이제 모셔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서로 간에 그 소송전이 붙게 된 거죠. 이제 소송전이 붙게 된 게 뭐 정보를 빼갔다는 것서부터 뭐 영업비밀 침해. 왜냐하면 같은 계열 회사하고 같이 근무를 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영업비밀 침해, 뭐 배임, 뭐 그다음에 이제 상품 공급 계약 부당 파기. 왜냐하면 BBQ가 모회사하고 그 BHC가 자회사였으니까 이제 상품을 공급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계약을 이제 부당하게 파기에 따라서 지금 몇 년째 지금 소송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까지 온 게 이제 뭐냐면 정보를 빼갔다. 이거는 정보보호법은 이게 그냥 그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이제 전산망에 BBQ 전산망에 BHC 쪽에서 접속을 해가지고 정보를 빼갔다 이런 혐의로 해서 징역 1년을 이제 구형하게 된 거죠. 근데 좀 제가 이 뉴스를 첫 번째 그 뉴스로 올린 이유는 이런 겁니다. 제가 그 기업 조사를 하면서 한 2년 전쯤에 이 두 회사의 이 소송전에 대해서 외국 분들이 관심이 많아갖고 제가 기업 조사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쭉 그 평판이나 뭐 이런 상황들을 다 들어본 결과 이 지금 그 박현종 회장님이요 BHC로 가신 이 회장님은 그 뭐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영업 쪽에서는 삼성전자 내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보인 그런 분이셔서 아마 그 윤홍근 그 BBQ 사장님이 아마 이렇게 스카웃을 모시고 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사이가 좋았겠죠. 그렇죠. 이제 모시고 갔으니까 그렇죠. 영업에 대한 정권이나 또 영업을 워낙 또 그 영업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력이 뭐 타의 추정을 보러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 이분을 하고 같이 근무했던 분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분은 이제 옹호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를 이 뉴스를 왜 말씀드리냐 뭐 서두드리냐면 우리가 헤어질 때 아름답게 헤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좀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기업 이렇게 좋은 관계에서 시작됐다가 이제 BHC를 이제 사모펀드에 팔게 되면서 이제 그 박 회장도 같이 가시게 되고 또 박 회장이 또 BHC 인수하셨어요. 본인도 자금을 동원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경쟁 관계 되다 보니까 이 두 회사가 이제 그런 와중에 각종 이제 민사 소송을 이제 벌이게 되고 거기서 이제 결국 끝까지 가서 지금 형사 소송까지 가게 돼서 결국 이제 검찰에서는 요즘은 뭐 검수 완박이지 이런 얘기 있지만 검찰에서는 뭐 증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실이 있으면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번 공판에서 아마 증거를 다 재판부에 제출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6월 8일이 결심 공판이에요. 이제 결심 공판은 이제 마지막 각오고 이제 선고 공판이 또 남아 있죠. 아마 7월쯤 돼야지 이제 결론이 거의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이 두 기업이 우리나라 치킨 업계의 그 대표적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기업의 그 회장님들께서 잘 좀 합의를 하셔서 서로 간에 불편 부당함이 없이 네.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뉴스를 올려놓은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속된 말로 남녀 간에 헤어질 때도 아름답게 헤어져야지 좋은 기억이 남는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 네.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특히 또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원만하게 잘 합의해서 헤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감정이 좀 격화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서 이 뉴스를 첫 번째 뉴스 올려놨는데요.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하시는 분들도 누구한테 뭐 조언을 얻는다든가 뭐 자문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가 투자라는 것이 꼭 항상 그 뭐 쪽집게 무당처럼 한 번에 딱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실패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때로는 손해가 날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은 이익이 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서로 간에 그 투자자와 그 자문해준 분들과 이런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소송전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한테도 다 마찬가지고 네. 특히 감정이 약화되면 이런 일이 생기기 네. 때문에 저희가 이런 중견기업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과연 우리가 그 BHC나 BBQ 치킨을 사 먹을 생각이 들어갈 것이냐라는 생각도 좀 하셔야 될 부분이고 기업의 이미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두 분 회장님이 잘 그 합의를 하셔서 치킨 시장 발전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또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좋은 타산지석을 삼으셔서 헤어질 때 아름답게 잘 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뉴스여서 첫 번째 뉴스로 올려봤습니다. 네,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헤어질 때가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기업의 이미지 차원으로 해서 또 감정 싸움이나 더 큰 싸움으로 좀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둔촌 주공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공사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 아니, 중단이 됐다. 네, 중단됐습니다. 네. 지금 그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뭐 단군 이래 뭐 최대 뭐 재건축이다 뭐 네. 이런 좀 상황이어서 지금 뭐 벌써 5년째 지금 그 공사를 지금 철거서부터 하고 있는데 네. 그 지금 현재 총회를 하고 해야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다음 네. 달 이제 9일에 이제 총회를 해서 이제 결정한다는데 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둔촌 주공 그 조합 측과 이제 시공사 측과 네. 이제 시공비, 공사비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갈등이 불거졌는데, 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조합 측은 이 전 조합 측에서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현 조합 측은 그걸 뭐 해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여기 좀 안타까운 것들이 지금 제가 앞서 뉴스도 좀 헤어질 때 아름다워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여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건설사가 네. 현대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뭐 내놓으라는 건설회사 그렇죠. 네 군데나 지금 현재 그 건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과 장비를 15일부터 다 철수했다 그래요. 그리고 네. 그 유치권 행사라는 그 현재 강수를 들어가고 있다는데 네. 이게 지금 85개 동이 공사가 된다고 합니다. 12,000가구 그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거의 미니 신도시급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가락 시형 그 재개발한 데보다 더 이제 지금 크거든요. 그러네요. 예. 네네. 그래서 그런 공사인데 지금 이제 사실은 양쪽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태나 지금 에너지 전쟁, 자원 전쟁 때문에 시공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건자재 가격이 한 20% 30% 올라가서 지금 그 하도급 업체들이 건설사들 원청 업체들한테 인상을 해달라고 이제 원가 인상을 해달라고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을 언제 했겠어요? 벌써 5년 전에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5년 전, 6년 전이니까 지금 그때보다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네,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계속 공사를 하다 보면 오히려 이게 손해가 나니까 이 공사비를 좀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자. 그래서 공사비를 좀 올려주고 아마 건설 시공단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좀 올려주고 대신에 이거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일반 분양을 좀 늘리는 좀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이제 제안했는데 현재 조합 측에서는 그거는 과거에 그 조합과 계약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그 건설비를 올려주는 건 할 수 없다. 그리고 일반 분양 늘리는 것도 조합은 총회를 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서로 의견이 강대강으로 이제 맞선 거예요. 맞서다 보니까 이제 그 중간 기성금이 이제 결제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4개 이제 건설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우리는 현재 공사를 중단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건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2,000가구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85개 동이면 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이주할 때도 시간이 걸렸고 그다음에 철거해서 다시 이제 시공할 때도 많이 시간이 걸렸는데 네.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되면 양자가 다 손해예요. 그러네요. 양자가 다 손해입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그 시공단에서도 공사를 중단시키면 기존에 계약돼 있던 장비니 인력이니 모든 부분들을 다 스톱시켜야 되는 네. 상황이 되는 것이고 지금 조합 입장에서도 입주가 점점 늦어지게 되잖아요. 네. 입주도 늦어지게 되고 거기다가 이 철근 같은 게 지금 사진을 보시면 철근 같은 게 현재 그 비해 같은 데 노출이 되잖아요. 네. 그럼 저기 이제 부식된다고요. 아, 그래서 그러네요. 아시다시피 공사가 중단된 건물들은 철거를 많이 하는 걸 보실 거예요. 한 네네. 2, 3년 중단됐던 건물도 철거는 많이 보실 거예요. 네네. 이 내구성을 보장할 수가 없어서 네. 안전 문제가 따라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이제 양자 간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네. 또 한 가지 오늘 어제 저녁에 나온 뉴스를 보면 은행권에서 네. 약 한 2조 원 정도의 대출이 나갔답니다. 중도금 대출이나 뭐 나갔겠죠. 네. 그거 지금 이거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공사가 중단되면 이분들이 뭐 중도금 이자도 좀 안 낼 것이고 이렇게 되면 금융권에서는 그게 이제 부실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금융권에서는 지금 이걸 대출도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검토를 한다는 또 뉴스가 올라왔어요.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올라온 뉴스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금융권에서는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 그 금액도 상당히 크고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이게 점점 계속 길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조합 측과 시공단 측과의 충돌로 인해서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삼자가 다 봐요. 조합의 측 그러니까 입주하셔야 될 입주민들도 손해를 보시는 거고 그쵸. 시공단 측도 당연히 손해를 보시게 되는 네네. 거고 거기에 금융권까지 부실화가 되면 금융권까지 손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서로 간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서로 좀 머리를 맞대고 좀 합의를 하고 수기하는 과정도 좀 필요할 텐데 왜 이렇게 강대강으로 이렇게 됐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현재 그 조합도 무조건 그 과거의 전 그 조합과 그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만 서로 싸우실 게 아니라 현재 소송 중이랍니다. 여기도 지금 소송을 지금 시작했다고 해요. 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삼자가 이것도 정말 합의를 잘 하셔서 손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죠. 해야 되는 상황 네. 같아요. 민주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기하는 과정이거든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나의 입장도 이해를 시키고 또 그런 과정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는 거. 네. 우리가 지금 그 앞서 지금 BHC, BBQ 소송 사태도 봤지만 이게 사실은 감정으로만 싸울 것이 아니라 합의를 잘 이루어져야지 제대로 된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 정치 얘기를 잠깐 드리면 검수완박도 마찬가지거든요. 한쪽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반대쪽에서 반대하고 결국 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충돌은 누구한테 손해가 될까요? 결국 국민들한테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네. 뭐 반대편에서 주장하는 국민의 손해가 아니라 이런 뉴스로 인해서 다른 정말 민생에 중요한 뉴스들이 다 사라지게 버리게 되는 그 뉴스로 다 덮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서로 간에 합의하고 이해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그 서로 양자가 이해를 서로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문재인 정부가 제일 처음 출발했을 때 우리가 민주주의 수기제도를 새롭게 시도한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원전 계속 가동할 것이냐, 건설해야 될 것이냐. 네네. 이것 때문에 한 6개월간 예산도요 많이 썼어요. 예산도 한 30억 정도 제가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2만 명이 넘는 국민들한테 앙케이트를 받고 그중에서 한 600분 정도 뽑아서 또 그중에서 또 가능한 분들 또 몇백 명 뽑아서 합숙을 2박 3일 해가면서 네. 전문가들한테 교육도 받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에너지에 현재 그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운영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수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서 이거 계속 건설해야 된다. 지금 하고 있는 건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합의가 나서 네.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이런 수기 과정이 지자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그 공사 현장에서도 이거 사실 상업적으로 돈 때문에 부딪히는 거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거는 서로 합의를 해야지 서로 경제적인 손실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첫 단계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결국에는
삼자 간에 부딪히게 되면 손해는 삼자가 다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싸우면 양쪽이 다 볼 수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2달째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네. 24일이면 2달이에요. 벌써 이제 일주일 후면 벌써 일주일이 아니죠. 일주일도 안 남았죠. 네. 2달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겼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이겼습니까? 양쪽 다 손해를 봤잖아요. 그렇죠. 양쪽 다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양쪽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사실은 잘 수기하고 합의하고 상대방한테 나의 입장을 잘 이해시키고 상대방의 입장도 잘 이해를 해서 합의점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투자에서도 어느 몰빵을 한다든 소위 말하는 몰빵을 한다든 한 군데만 하실 게 아니라 우리 이게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하시듯이 네. 마찬가지로 투자에서도 합의점을 잘 찾으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두 번째 뉴스를 올려봤습니다. 네, 이제 소위 돈 때문에 불거진 갈등 상황인 것 같은데요. 조합과 시공사 입장이 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공사까지 전면 중단하게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사 중단이 좀 길어지면요, 양측뿐만 아니라 금융사까지 이제 포함해서 3자가 좀 타격을 입게 되고요, 또 입주민들까지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빗대서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마음이 좀 와닿습니다.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요, 좀 이익을 보는 쪽은 거의 없고요. 다 이제 손해를 보는 입장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의견 차를 좁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조금 좀 악재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보다 더한 배터리 사태, 이제 불안까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 RJ 네. 스카일인지 리비안 최고 경영자가 이제 경고를 했다는 건데. 지금 반도체가 부족한 거는 애교다. 이제 배터리 사태가 나오게 되면 네.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그 전기차 업체 CEO인데 이분이 MIT 출신이라고 그래요. 네. MIT 공대 출신의 엔지니어인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냥 반도체는 에피타이저 수준이다. 이제 배터리 사태가 문제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최근에 아마 전기차 가지신 분들은 이런 그 이야기들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제 주변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 모사에 T사에 네. 전기차를 운전하시다가 잘 깜빡하시고 자동 주행을 풀어버리는 바람에 네.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서 타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타고 올라가니까 바닥에 배터리가 있잖아요. 네, 네, 이 배터리가 손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험사에서는 이 차를 그러니까 수리비가 4천만 원. 보험사에서는 3,500만 원 해줄 수 있고 본인이 500만 원 되는데 수리할 수 있다. 한 달. 한 달. 네. 근데 이 차를 전손 처리하면 3,500만 원을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데 다시 T사에다 주문을 하면 1년 반. 차가 오는데 자 어떤 선택을 하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반도체 문제 때문에 자동차 신차 좀 구입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는 외제차뿐만 아니라 국내차도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거기에 이제 덧불러서 배터리 사태가 더 심각해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번에 앞서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교훈을 좀 얻고 있습니다. 뭐 군사적인 교훈은 차제에 치고라도요. 네. 자원과 에너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네. 에너지 전쟁이란 건 뭐 러시아가 가스를 유럽에다 공급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있고 자원이라는 문제는 히토류 같은 것들을 뭐 러시아가 공급하지 않겠다. 뭐 이런 문제. 네. 중국하고 일본하고 히토류 문제 때문에 한번 전쟁도 한번 붙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러려니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나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뭘 하죠? 반도체를 자국에서 생산해야 되겠다는 이야기 네. 플러스 알파. 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히토류. 그다음에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자원들. 네. 그다음에 에너지 자원들을 전부 다 국가 전쟁 자원들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뭐 에너지 전쟁, 식량 전쟁, 자원 전쟁이 말로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배터리도 지금 현재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자원들, 천연 자원들이 현재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앞으로 전기차 시장도 오히려 밝지 않다. 이 전기차 회사에서 테슬라의 대항마로 불리는 이 리비안이라는 전기차 회사 CEO가 이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 앞으로 배터리를
뭐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의 조달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돼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가정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통 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대중교통 잘 이용해서 에너지 전략하시고 가정의 에너지 전략하시고 분리수거 잘해서 에너지 자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뿐이 사실 국민들은 없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자동차 업체, 배터리 업체, 그다음에 반도체 업체 이 3자에 투자하실 때 교훈을 좀 삼아 보실 수 있는 내용이어서 앞으로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수요, 공급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세 번째 뉴스로 올려봤습니다. 네, 이제 러시아 사태로 불거진 자원과 에너지 전쟁이 전 세계를 좀 지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자원의 중요성까지 조금 다시 되새겨지는 요즘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배터리 수급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 총재 후보자인 이창용 후보자가 예대금리차 공시에 찬성은 하지만 원가 등 공개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 뉴스 후에 좀 말씀드리면 어제 국회에서 표결 없이 채택을 했어요. 인사청문회에서.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채택이 됐으니까 네. 오늘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되신 거죠. 된 거죠? 네. 네, 어제 이제 청문회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저희가 그 예대차 금리 공시하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은행들이 자기네 원가가 공개될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소비자한테 전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신중하게 좀 소비자 보호 문제에서 원가 공시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네네. 두 번째로 그다음에 은행들이 좀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 예대차 금리가 공시되면 차별화된 서비스를 좀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세 번째는 뭐였냐면 금리 올리겠다. 금리 올려서 어렵겠지만 금리 인상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통화 조절해서 결국 물가 인플레를 좀 잡아야 되겠다. 물가 상승을 최우선으로 좀 잡아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 물가 문제는 뭐 현재 인수위원회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물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지난달 물가가 지금 4% 올랐단 말이에요. 전년 동월 대비 4%까지 올랐으면 좀 상당히 많이 오르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마 주부님들은 시장에 나가 보시면 바로 이제 장바구니 물가를 아실 수 있고 보통 직장인들도 나가 보시면 벌써 커피값 오르고 짜장면값 오르고 지금 명동 칼국수가 오늘 기사에 나왔던데 한 그릇에 9,000원이랍니다. 지금 이제 밀가루가 워낙 오르고 그렇죠. 원자재 오르고 인건비 오르다 보니까 칼국수 한 그릇에 9,000원. 상상이 되세요? 지금은 이제 10,000원 한 잔 갖고도 식사 점심 한 끼 하기 어려운 그렇죠. 그런 시대가 됐고요. 아마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과점 가서 빵집에 가서 빵 샌드위치 하나 사셔도 지금 7,000원, 8,000원 이렇게 갈 거예요. 지금 어마무시하게 좀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물가 인상, 인플레는 누구한테 바로 피해가 오냐? 서민들한테 오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물가 문제는 강력하게 좀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금리 인상까지 지금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가계 대출 문제까지 같이 말씀하셨어요. 가계 대출을 줄여야 되는데 가계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시스템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가계에 좀 전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보면 이제 5월, 6월에 데이터 시그널을 보고 금리를 좀 어떻게 좀 더 해야 될지 고민을 한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 5월, 6월에 금리가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고 세계 각국이 계속적으로 지금 자원과 에너지 전쟁을 하게 되게 되면 식량 전쟁까지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는 우리나라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에 한국은행 총재가 안 계신 상태에서도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렸잖아요. 지금 세계 곡창지대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이나 이런 세계 식량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서도 옥수수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서도 기후 변화 때문에 특히 비가 오지 않아서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식량 생산에 차질이 있을 거라는 게 지금 많은 전문가들 예상이거든요. 지금 기후 변화는 엄청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금리 인상
그다음에 물가 조정, 그다음에 가계대출 문제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 강력한 조치 이런 것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그래요. 서민들이 당장은 좀 어렵긴 하겠지만 네. 이것을 조정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해외 그 많은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여야 또 뭐 현 정부나 앞으로 새로 될 신정부에서도 이 이창용 총재에 대한 신뢰감을 보여줬고 실력이 있다는 걸 좀 보여줬다 그래요. 근데 네. 어제 말씀 중에 보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코로나로 한 6개월 고생하셨다 그래요. 아, 코로나 6개월이요? 걸리셔가지고 후유증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고생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네.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의 이제 생각도 우리가 읽었으니까 네. 네, 건강하게 우리나라 경제가 좀 튼튼하게 좀 자리 잡고 이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도록 건강 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기대를 담아서 네 번째 뉴스를 올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 또 뭐 금리 인상, 물가 조정, 또 가계대출 줄이기 위한 방침 등 여러 가지 좀 발언을 했던 이창용 좀 한국은행 총재의 이런 좀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행보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두나무 자회사 이야기인데요. 자본시장법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부적절한 이런 좀 일을 벌였다. 이런 게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아, 이게 좀 어쨌거나 간에 지금 옹호론과 비난론이 있는데 그 두나무가 리딩방 운영업체 트리거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거죠. 투자를. 예. 네. 리딩방이 뭐죠? 우리 방송하실 때 보면 우리 앵커님들이 방송 시작과 끝에 항상 뭐 하시죠? 투자고지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투자고지 하시면서 본인이 책임지셔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것에 조심해라 말씀을 드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경제 방송 하시는 모든 그 방송에서는 그렇죠. 항상 그런 거 네. 제 1번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리딩방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근데 리딩방이 자칫하면 이 주가 조작의 그 온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투자자들의 그 눈을 가릴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도 있습니다. 부적절하게. 긍정적인 면도 있죠. 있겠지만, 네. 그 우리 소위 말하는 그 병아리 투자자들, 새내기 투자자들한테 네. 정보도 알려주고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네네.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 면도 있는 반면에 잘못 이용하면 또 부정적인 면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리딩방에 두나무가 지금 그 투자를 했다. 업비트를 운영하잖아요. 사실 저도 업비트 회원인데 네네. 여기서 운영하면서 이 리딩방에서 어느 코인이 좋습니다. 어느 코인은 뭐 어느 회사가 했습니다라고 자칫하면 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네네. 여기에 투자를 했다. 좀 이해상충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게 자본시장법에도 좀 어긋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거는 좀 그 비난을 좀 받아서 마땅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혹시라도 뭐 두나무 업비트가 실제로 업비트를 두나무가 하기 전이라도 그러니까 두나무 회사가 업비트를 스타트하기 전 2015년 그 전이라도 네.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 투자를 위해서 좀 자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도덕적인 이야기도 많이 했고 우리 앞서서 뭐 BHC하고 BBQ하고의 그 마찰, 네. 충돌 문제도 말씀드렸고 둔촌 주공 재건축의 조합과 그 건설사 간의 충돌도 말씀드렸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자동차 업계들이 앞으로 배터리 전쟁 때문에 하는 충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충돌하는 말씀들을 쭉 드리다 보니까 지금 두나무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이해 충돌이 일어날 일에 사실은 좀 아예 처음부터 발을 좀 안 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특히 이런 그 많은 분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거래소를 운영하고 신뢰를 해야 되는 거래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들은 정말 거래소 운영에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이미지나 투명성에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시지 않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그 옛 속담에 보면 그 배나무 밑에 가서 가끔 매지 말고 오이밭에 가서 신발끈 매지 말라 그랬어요. 오이는 밑에 자라니까 신발끈 매도 오이 따는 것처럼 보이고 네. 가끔은 매면 배를 따는 것처럼 보인다는 그 우리 소년들의 말씀이거든요. 이거 오해살 행동은 오해소지.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두나무가 지금 다 지분은 처분했다고 합니다. 지분 처분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라도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신뢰를 얻으시려면 절대로 이렇게
오해가 살 만한 행동들은 투자는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 코인 거래소들, 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어떤 부분들을 갖고 계셔야 되냐면 코인을 상장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IPO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 표준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상장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코인을 만든 그 위원회나 그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 또 코인을 갖고 작전하시는 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달려들어요. 네. 실제로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그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면 그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죠. 제가 그 가상자산 방송을 저도 꽤 오래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뉴스를 계속 추적하면서 쭉 봤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가상자산, 이 암호화폐 시장은 코끼리로 따지면 큰 한 3발 정도 뛴 거거든요. 네. 거대 시장이 한 3발자국 정도 뛰었기 때문에 지금 자칫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이나 정부 당국에 주게 되면요. 규제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규제가 강화되면 그 손해가 누구에게 오게 되죠? 그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이 바로 오게 되죠. 그다음에 그 손해는 바로 투자자들한테 전가가 되죠.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나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 시장, 가상자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조금 투자에 유혹이 있으시더라도 절대로 이해 충돌이나 이해 상충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국민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지금 그 이번 장관 청문회 그 자료 낸 것을 보면 네. 어마무시한 그 도덕적인 잣대로 들이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불법이 아니더라도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들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 우리 이 투자 이 시장에서도 절대로 거래소들이 좀 투명한 모습을 좀 보여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그 지분은 다 매각하셨지만 네. 앞으로라도 다른 거래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없도록 네. 좀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뉴스를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기사들이 좀 유기적으로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해 충돌을 조금 벗어나는 이런 뭐 시야나 이런 거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 회사다 보니까 오해 소지가 없게 회사 경영을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시면요. 작년 하반기 취업자 수가 역대 최고를 경신을 했는데 이 중에서 배달원이 43만 명에 육박한다는 기사입니다. 이 배달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전년보다 한 9.7% 거의 한 10%가량 늘어나셨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바꾼 새로운 취업. 충속도, 네네. 풍속도 새로운 취업지죠. 근데 반면에 택시 기사분들은 또 많이 줄었어요. 사실 어제부터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금 거리두기가 제한 풀리면서 이제 택시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심야 시간에 택시 대란이 일어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회사 택시가 제가 한 2달 전쯤 확인해 본 바로는 회사 택시가 한 30% 정도 서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사분들이 안 계셔서. 왜냐하면 기사분들이 손님이 없다 보니까 택시를 안 하시고 다 배달 쪽으로 이제 옮겨가신 거죠. 네.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건 택시 회사에 계신 분한테 제가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네. 택시가 30% 정도 서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면 다시 택시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택시를 해서 수입이 많은지 배달을 해서 수입이 많은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배달하시는 분들 수입이 만만치 않게 높으시더라고요. 네. 택시 하시는 분들보다 높은데 다만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좀 교통사고 위험도 그렇죠. 있고 안전에 위험이 많으셔서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취업자 수가 좀 늘어났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배달 하시는 분들이 취업이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음식점하고 주점 같은데 이런 네. 요식업에 이제 배달업계에서. 하시는 분들이 또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네네. 뉴스인데요. 여기 저는 취업자 수가 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연령층으로 보면 네. 이제 노인 연령층이 좀 많이 취업을 하셨어요. 네. 이게는 이제 뭐냐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어르신 일자리도 좀 많이 만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계속 공격했던 게 그거잖아요. 이
재정 갖고 현재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가 뉴스로 이제 올려놓긴 했지만 사실 그냥 일자리가 늘어났다라고만 좀 볼 게 아니라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가 정말 양질의 일자리냐. 사실 지금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공무원 그 시험 공시를 어렵게 보고 들어가서도 네. 1년 만에 한 20%가 그만둔다고 그래요. 그렇죠. 20% 이상이 그만둔다고 그래요. 왜 1년 만에 20%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노량진에서 2년, 3년씩 공부를 하고서 그렇죠. 들어가서 1년도 안 돼서 20% 정도가 그만둘까? 그럼 결국은 공직자 구급도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이거 며칠 전에 국공무원 시험 응시율 나와고 막 하잖아요. 네. 응시 인원이 줄고 있어요. 의외로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구급 같은 경우는 급여가 너무 작고 일은 많다는 거죠. 그 부처에 따라 또 일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을 더 선호해요. 우리 젊은이들은 왜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을 선호할까요? 이게 바로 이제 MZ세대들의 생각이거든요. 네. 국가직은 발령이 나면 전국을 다 다녀야 돼요. 지방직은 그 지역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직이 더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행정직이 더 인기 있어요. 교육행정직은 방학이 있잖아요, 학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방학이나 자기 시간을 좀 많이 낼 수 있다.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요즘 젊은 분들은 우리랑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랑이 아니라 어르신들하고 생각하는 게 좀 다릅니다. 기성세대와는 죄송합니다. 다른, 예.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그 가치가 있고 공정하다 그러면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급 공무원을 갔는데 내가 받는 급여에 내가 그거에 맞는 일을 한다 하면 아마 20%가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또 그만둔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공무원 그래서 결국 구급 남아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계속 있는 게 결국 연금 문제, 뭐 신분 보장 문제, 뭐 이런 문제들 갖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현 정부 들어서 5년 동안 공무원들도 한 60만 명 늘어났다고 합니다. 결국 연금 개혁도 지금 해야 되는 좀 중요한 상황이 도래해 있는데요. 네. 이 취업자 수를 우리가 잘 볼 때 그 시대적인 흐름이나 경제적인 상황도 볼 수 있잖아요.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결국 배달을 하시는 분들의 증가, 회사 택시들의 결국 스톱, 다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 뭐 이런 상황들을 다 공급해보고 다시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해제되고 있잖아요. 거리두기 해제됐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찬반 양론이 있지만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쓰는 것도 지금 해제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들리는 소식을 뉴스를 접해보면 6, 7월쯤 되면 야외에서는 다 마스크를 벗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고 뭐 5월 지나고 나면 코로나 걸리신 분들 격리하는 것도 하지 않는다. 안 하잖아요. 뭐 이런 네. 상황까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잘 투자하신 분들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배달하는 게 좀 줄어들고 있다랍니다. 배달료도 워낙 비싸고 하기 때문에 배달이 아니라 이제는 테이크아웃. 직접 갖고 가시는 것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니까 배달원이 늘어난 뉴스도 아마 다음 분기, 올 연말쯤 가면 이 뉴스도 좀 뉴스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좀 들어가고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상식적으로 좀 참고하셔야 될 부분에서 뉴스를 올려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취업자 수 증가는 참 반가운 소식이지만 노인층의 일자리 수가 늘어났다는 거에 좀 초점을 둬보면 노동력이 집중된 청년층의 일자리가 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좀 호재의 소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상 좀 마지막 질문 드리고 하겠습니다. 코로나 한시 대출 문자에 속지 마세요. 계좌 털려요라는 이런 기사인데요. 이거 정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보이스피싱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나쁘신 분들 같아요. 맞습니다. 엊그저께 뉴스에도 보면 보이스피싱으로 2억 정도 당하셔갖고 뭐 자살하신 분도 계시고 실제로 젊은 그 청년이 자살한 사례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도 문자에 좀 속지 마십시오. 저도 가끔 옵니다. 저한테까지 드디어 왔네. 아빠 핸드폰 고장 났어요. 드디어. 저한테도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답장을 어떻게 했냐면 핸드폰 고장 났으면 네 돈으로 사든지 말든지 끝.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뭐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뭐 다쳤다는 등 아니면 뭐 납치당했다는 등 이런 거 하고 더더욱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한테는 막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지금 농촌 지역이나 시골 지역에 가보시면 그런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어요. 절대로 돈 송금해달라는 전화에 속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금융기관 현장에서도
그 현금을 인출하시려는 어르신들한테 대해서 상당히 그 의구심을 갖고 왜 하시냐고 막 물어보시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경 쓰시는데 제가 그 외신 뉴스를 보면요. 미국이나 중국도 일본도 보이스피싱이 있더라고요. 어느 곳에는 네, 많네요. 어느 곳에 있고요. 일본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니까 대만이나 중국 가서 해요. 거기 우리랑 또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그래서 참 이 범죄자들은 머리를 좋은 데로 좀 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나쁜 그러니까요. 곳으로 쓰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대출 또 네. 정상적이지 않은 그 권유는 네. 믿지 마십시오. 네. 투자 권유도 마찬가지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투자 권유도 정상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투자 권유는 옳지 않습니다. 네. 대출도 마찬가지고요. 네. 가계대출을 지금 줄이겠다고 한국은행 총재가 말씀하셨는데 네. 대출해준다고 문자가 온다고요? 이거는 좀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으시려면 절대로 문자로 오는 것에 클릭도 하지 마시고요. 속지 마시길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마지막 뉴스를 올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 상황이 좀 악화되면서 또 이제 심란해진 또 이제 국민들, 우리 뭐 소비자들의 좀 마음을 이용하는 이런 좀 악행들 더 이상 좀 자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근절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이제 한치호 위원님 모시고요. 다양한 좀 경제 이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